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나는 남편 윤기를 위해 미역국을 끓였다. 매일 다림질해 둔 와이셔츠는 색깔별로 옷장에 정리했고 그의 양말은 짝이 어긋나는 법이 없었다. 7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진 적 없는 내가 만든 완벽한 아내의 일상. 사람들은 늘 말했다. 사모님은 정말 천사 같으시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반쯤은 진심, 반쯤은 연기였다. 나는 그 연기를 누구보다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다. 남편 역시 의심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이후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늦게 일어난 윤기가 낯선 셔츠를 입고 나왔다. 자기야, 이 셔츠 언제 샀어? 지난주였나? 순간 그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7년을 함께 산 내가 모를 리 없었다. 그건 거짓말이었다. 잘 어울리네. 나는 태연하게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다. 이건 그가 산 옷이 아니었다. 여자의 손길이 분명한 윤기의 취향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이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내 결혼 생활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점심시간, 나는 남편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언니, 진짜 괜찮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동생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건 확인이 아니야. 확신을 얻는 거지. 1시 15분, 윤기가 건물에서 나왔다. 평소보다 늦은 점심.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윤기는 그녀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었다. 헐, 진짜네. 미나가 놀라 속삭였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에 준비해둔 장면이었다. 그저 차분했다. 마침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으니까. 나는 휴대폰을 들어 셔터를 눌렀다.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 다양한 각도, 시간대, 표정.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저녁, 윤기는 늦게 돌아왔다. 오늘 회식이었어? 응, 팀 회식. 밥은 먹었어? 조금 먹었어. 코트를 받아들자 달콤하고 진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내가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향. 샤워부터 해. 음식 데워놓을게. 고마워, 자기야. 윤기가 샤워하는 사이 나는 그의 휴대폰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아직도 바꾸지 않은 걸 보니 나를 의심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모양이었다. 서연이라는 이름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들이 카톡 화면에 차례로 떴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서연 씨도. 서연 씨 덕분에 회사 다니는 재미가 생겼네. 과장님 덕분이에요. 어제 그거 정말 감동이었어요. 마음에 들었다니 다행이야. 더 신경 쓸게. 겉으론 예의 바른 직장 동료 같았다. 하지만 문장 곳곳에 스며든 사적인 온기는 숨길 수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조용히 원래 자리에 내려두고 부엌에서 미역국을 다시 데웠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곧 그를 무너뜨릴 가장 완벽한 무기가 될 음식이었다. 사람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표정이 정리된다. 내 얼굴도 그랬다. 분노 대신 평온, 평온 대신 계산. 다음 날 나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윤기 회사로 갔다. 사모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요즘 남편이 너무 바빠 보여서 몸보신하라고요. 내 목소리는 지나치게 부드러웠다. 누가 들어도 이상할 만큼. 동료들의 시선이 나를 스쳤다. 사모님은 정말 천사 같으세요. 나는 말없이 미소만 지어 보였다. 천사 흉내는 오래 해봤다. 오늘도 완벽하게 해낼 자신이 있었다. 윤기는 자리에 없었다. 외부 미팅 가셨어요. 오늘은 좀 늦으실 거예요. 알고 있었다. 오늘 그의 캘린더엔 거래처 미팅이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 도시락을 책상 위에 놓고 짧은 쪽지를 남겼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따뜻할 때 드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가. 그 문장을 쓰면서도 손이 떨리지 않았다. 내가 떨리면 글씨가 흔들릴까 봐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나는 회사 앞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창가 자리. 커피잔의 물방울이 유리컵을 타고 천천히 떨어졌다. 오후 2시 조금 전 그들이 나타났다. 윤기와 그 여자 서연. 서류를 펼쳐놓고 고개를 맞대는 동안에도 두 사람의 시선은 이를 향해 있지 않았다. 내 눈엔 그게 보였다. 우린 한 번은 사랑했고
또 한 번은 믿었다. 그렇게 7년을 함께 살다 보니 그의 숨소리 하나, 눈빛의 떨림 하나만 봐도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카페 문을 나서며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나는 계산을 끝내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보도블록의 균열마다 내 그림자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마치 내 결혼 생활처럼. 그들이 멈춘 곳은 모텔 앞이었다. 나는 셔터를 눌렀다. 1번, 2번, 3번. 렌즈는 무심했고 나는 담담했다. 빛은 거짓말을 못한다. 그게 사진의 장점이다. 밤의 윤기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나는 그의 코트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묻지 않았다. 오늘 어땠어? 같은 질문은 우리 사이에서 이미 사치가 되어 있었다. 대신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데웠다. 김이 났고 냄새가 퍼졌다. 기억의 냄새. 한때 우리의 아침에 깃들었던 냄새. 샤워기 물소리가 멎었을 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엔 서연이라는 이름이 짧게 번쩍였다가 꺼졌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올리려다 멈췄다. 열어볼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 잠들기 전 나는 내 노트를 펼쳐 날짜를 적었다. 목요일 14시 07분 회의실 없는 회의. 14시 51분 카페 결제. 15시 23분 모텔 입구. 기억은 흐릿해지지만 기록은 선명해진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니라 그의 동선을 모았다. 감정은 흔들리고 동선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아침을 차렸다. 늘 하던 대로의 작은 칼날을 숨겼다. 밥상 위에선 기척도 나지 않게. 오늘은 저녁 먹고 올게. 그의 말은 가볍게 건너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 하루도 몸 조심하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었다. 거짓말 들키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었다. 점심 무렵 나는 서연을 기다렸다. 그녀가 혼자 회사로 돌아오는 길목. 굽 높은 신발 소리가 일정하게 박자를 찍었다. 나는 보폭을 맞춰 걸어가다 마치 우연처럼 옆에 섰다. 서연 씨 맞죠? 그녀가 놀라며 나를 보았다. 네? 저를 어떻게? 저는 윤기 과장 아내예요. 아내. 그 말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더 이상 내 어깨를 누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눈에 보였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너무 친절하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커피 한 잔 괜찮을까요? 그녀는 잠깐 망설였다. 거절할 구실을 찾는 눈빛이었다. 잠깐이라면. 결국 문을 열었다. 나는 그 틈으로 들어갔다. 카페 안. 사람 많은 시간대였다. 공개된 장소는 언제나 대화를 단정하게 만든다. 윤기 씨 회사에선 어때요? 그녀는 말을 고르고 골랐다. 좋은 상사님이세요. 배려도 깊고 팀도 잘 이끄시고. 거짓말은 아니었다. 사랑도 거짓말 위에만 서 있진 않는다. 진실 몇 조각이 뼈대가 되고 거짓이 그 위를 살처럼 감싸는 법이다. 나는 머그잔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사진 몇 장이 스르르 펼쳐졌다. 그녀가 눈을 내리깔았다. 숨이 얕아졌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들이 있다. 이건 그 중 하나였다. 화내거나 따지러 온 거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낮고 고르게 깔렸다. 다만 지금부터는 제 말대로 해주세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녀에게 요구한 건 2가지였다. 첫째, 윤기와의 개인적 연락을 끊을 것. 둘째, 이 시간 이후 윤기가 연락하면 개인 만남을 자제하자고 답할 것. 그 어떤 드라마보다 담백한 문장들. 그러나 그 문장들이 불러올 파장은 충분히 컸다. 카페를 나서며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사모님, 저 용서하실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용서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면 이 이야기가 갑자기 도덕의 장으로 옮겨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건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였다. 기울어진 쪽을 다시 수평으로 돌려놓는 일. 그게 내가 오늘 하는 일의 전부였다. 그날 밤 윤기의 잠은 얕았다. 뒤척임에 맞춰 침대 스프링이 작은 파동을 만들었다. 나는 그 파동을 세웠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짐했다. 내가 깰 때는 침대가 아니라 그의 세계가 되리라고. 다음 주 회사에서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윤기 과장 인사팀 불려갔다더라.
나는 그 소문을 만든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문장을 흘려보냈을 뿐이다. 나는 완벽한 아내였다. 적어도 세상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만큼. 새벽 5시. 부서 내 사적 관계 자제 공지 있잖아요. 이번에 좀 강해질 거래요. 그 문장은 아무도 다치지 않는 속도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충분히 아팠다. 윤기는 점점 말이 줄었다. 집에선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샤워 시간이 길어졌다. 나는 그가 샤워하는 동안 욕실 문 앞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라디오에선 가끔 화이트 노이즈가 잡힌다. 의미 없는 소리. 지금 내 결혼 생활이 내는 소리도 그와 비슷했다. 말은 없고 신호만 있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그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엔 메시지가 화면에 남았다. 과장님, 개인적인 만남은 앞으로 힘들 것 같아요. 회사 규정도 있고. 회사 규정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윤기의 표정이 단박에 굳었다. 그가 나를 스치듯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꿈에서 나는 불을 하나하나 꺼 나갔다. 거실, 주방, 침실, 그리고 현관. 마지막 스위치를 내렸을 때 세상은 아주 잠깐 고요했다. 이제 다음 스위치를 켤 차례였다. 복수는 화내는 게 아니다. 복수는 계산이다. 나는 매일 조금씩, 그러나 단단하게 그 계산을 이어갔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다. 나는 최아라라는 이름으로 상담실 문을 열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김소희. 남편 외도로 인한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민 파일엔 사진, 카드 내역, 메시지 캡처가 빼곡히 들어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모두 사모님에게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얼마나요? 7대3 정도요. 남편 쪽 잘못이 명확하니까요. 7대3. 괜찮았다. 하지만 내 계획은 더 깊었다. 돈만이 아니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뿌리를 잘라낼 거였다. 혹시 회사 자리도 지킬 수 없게 만들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순간 눈을 치켜떴다. 직장 내 불륜이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회사들은 이런 문제 민감하게 다루거든요. 나는 속으로 웃었다. 답은 이미 거기 있었다. 며칠 뒤 윤기가 퇴근해 집에 들어왔다. 나는 그의 휴대폰을 슬쩍 훔쳐보았다.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과장님, 개인적인 만남은 더 이상 힘들 것 같습니다. 윤기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곧장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다. 왜냐면 내가 이미 그렇게 시켰으니까. 윤기는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다.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미소를 지었다. 게임이 시작됐다. 3일 후 나는 익명의 메일을 인사팀에 보냈다. 첨부 파일 안엔 사진, 날짜, 장소가 정리되어 있었다. 윤기 과장과 마케팅팀 서연 대리의 부적절한 관계를 제보합니다. 보낸 직후 나는 서연을 불러냈다. 새로운 역할이 있어요. 그녀의 얼굴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다. 무슨 역할이요? 윤기 과장이 당신을 괴롭혔다고 회사에 알리세요. 네? 그건 너무... 선택은 하나예요. 피해자가 되든 가해자의 공범으로 남든. 나는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흘려놓았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윤기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무너져 내렸다.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 왜? 마케팅팀 이서연 대리가 나를 성희롱했다고 신고했어. 나는 놀란 척 눈을 크게 떴다. 그럴 리가,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윤기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나 진짜 그런 적 없어. 근데 증거가 있다고. 조사 기간 동안 자택대기래. 그럼 해고? 응.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나는 그 순간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장면을 본 듯했다. 남편이라는 이름의 기둥이 무너지는 소리. 내 안에서 어떤 갈채가 터졌다. 하지만 겉으론 눈물이 맺힌 척했다. 당신 억울하겠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윤기는 답하지 못했다. 답을 할 수 없었다. 이미 모든 판은 내 손 안에 있었으니까. 2주 뒤 해고가 확정되었다. 윤기는 바닥에 주저앉아 말했다. 나 진짜 억울해. 나는 서연한테 그런 적 없어. 나는 서류철을 꺼내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호텔 앞 카페, 모텔, 윤기와 서연의 얼굴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 그는 하얗게 질렸다. 이건 어떻게? 나 3개월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알아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는 흐느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처음엔 화가 났어. 널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그는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어. 차갑고 완벽한 방법. 나는 다른 서류들을 꺼냈다. 이혼 신청서,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서. 이혼하자, 김윤기. 6개월.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재판 결과 나는 재산의 80%를 가져왔다. 집, 차, 예금, 주식, 그리고 위자료 2억까지. 법정에 서 있던 김윤기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영업팀 과장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저 해고당한 불륜남이라 불렀다. 김윤기는 백수가 됐다. 성희롱으로 징계해고된 이력은 어디서든 치명적이었다. 그가 이력서를 넣은 회사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다. 죄송하지만 채용이 어렵겠습니다. 한때 명함에 새겨진 과장 2글자를 자랑스럽게 흔들던 남자. 이제는 술집 구석에서 명함 대신 소주잔만 붙잡고 있었다. 이서연. 그녀 역시 무사하지 않았다. 불륜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마케팅팀 이서연. 과장이랑 그 일 알지? 사람들의 귓속말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결국 회사를 떠났지만 새 직장은 오래가지 못했다. 면접 자리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 찍혀 있었다. 아, 그 이서연 씨? 짧은 침묵 뒤 문은 언제나 닫혔다. 명품 가방과 고급 레스토랑을 자랑하던 그녀의 SNS는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계정은 비공개로 바뀌었고 댓글창엔 비난만 가득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달콤한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새 아파트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햇볕이 쏟아지는 거실에서 커피를 내리고 조용한 음악을 틀었다. 7년 동안 억눌러왔던 나 자신을 드디어 되찾았다. 그날 김윤기에게서 문자가 왔다. 알아야, 나 잘못했어. 제발 다시 기회를. 나는 피식 웃었다. 손가락은 주저하지 않았다. 너는 이제 내 인생의 과거야.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대로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한때 숨막히던 공기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내 안을 가득 채운 건 후회도 분노도 아니었다. 해방감. 그것뿐이었다. 나는 속삭였다. 복수는 화내는 게 아니야. 차갑게 계산해서 완벽히 끝내는 거지. 그래야 가장 달콤하니까. 완벽한 아내의 완벽한 복수. 김윤기도 이서연도 무너졌고 마침내 나만이 살아남았다. 나는 웃으며 마지막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누구의 아내로도 누구의 그림자로도 살지 않겠다. 이제 내 인생은 오직 나를 위해 흘러간다. 새 아파트 32평, 깔끔한 인테리어, 내가 원하던 모든 것들이 갖춰진 공간.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이상하게 허전했다. 7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아침이면 와이셔츠를 다림질하던 내가 이제는 오전 10시까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자유롭다. 정말 자유롭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거실 한복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뭐였지? 복수. 아니면 그냥 인정받고 싶었던 걸까? 동생 미나가 그들의 소식들을 가져왔다. 언니, 윤기 오빠 요즘 진짜 많이 망가졌나 봐. 친구가 봤는데 편의점 알바하더래. 그것도 야간에. 편의점 알바. 한때 명함 자랑하던 김윤기가 이제는 야간 편의점에서 라면을 데우고 있다니. 복수가 성공했다는 증거였지만 이상하게 후련하지가 않았다. 그리고 서연이는 고향으로 내려갔대. 부모님 식당 일 돕는다면서.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갔다. 그들은 무너졌고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왜 이 승리가 이렇게 쓸쓸할까?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7년 동안은 항상 두 사람분을 기준으로 샀는데 이제는 혼자다. 계란 한 팩도 너무 많고 우유 1리터도 유통기한 내에 다 못 마신다. 계산대에서 점원이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무의식 중에 지갑에서 부부 통장 카드를 꺼내려다가 멈췄다. 그 카드는 이미 정리했는데도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전 같았으면 윤기에게 저녁 뭐 먹고 싶어? 라고 문자를 보냈을 시간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자유롭다. 정말 자유롭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밤에 혼자 저녁을 먹다가 문득 깨달았다. 내가 7년 동안 김윤기의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지만 정작 나는 누구인지 잊고 살았다는 것을. 좋아하는 음식도, 보고 싶은 영화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모든 게 윤기 중심이었다. 이제야 진짜 나를 찾아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니 7년 전 결혼하기 전에 내가 아니라 김윤기의 전 부인이 보였다. 내 정체성까지 그에게 맞춰져 있었구나. 그날 밤 윤기에게서 전화가 왔다. 차단했던 번호인데 다른 번호로 걸어왔나 보다. 아라야, 나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나 지금 정말 힘들어. 목소리가 많이 변해 있었다. 7년 전 나와 결혼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 초라하고 간절하고 무너져 있었다. 윤기야, 우리 이미 끝났어.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래도 7년이야. 7년을 그냥 버릴 거야?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 7년을 그냥 버리는 걸까?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7년을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내가 먼저 우리 7년을 배신했잖아.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의 정리는 아직인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오랜만에 대학 동기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결혼 후에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였다. 아라야, 어떻게 지내? 진짜 오랜만이다. 은주의 목소리에서 7년 전에 내가 느껴졌다. 김윤기의 아내가 되기 전 그냥 바가라였던 시절 말이다. 은주야, 나 이혼했어. 그리고 지금 혼자 살고 있어. 뭐 진짜? 언제? 왜? 아 잠깐 전화 말고 만나자. 지금 시간 돼? 오랜만에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했다. 윤기의 아내로서가 아닌 그냥 친구로서 말이다. 카페에서 은주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물론 복수 계획은 빼고 외도 발각부터 이혼까지만. 은주는 중간중간 분노하기도 안쓰러워하기도 하면서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다. 아라야, 너 진짜 잘한 거야. 그런 남자와 평생 살 필요 없어. 근데 지금 많이 힘들지? 응. 복수는 성공했는데 이상하게 허전해.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연하지. 7년 동안 누군가의 부속품처럼 살다가 갑자기 독립하면 그럴 수밖에. 근데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 은주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복수 계획을 세우느라 밤새우던 때와 달리 이제는 나만의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요가 유튜브를 따라하고 혼자서도 맛있게 아침을 먹는 법을 배우고 있다. 예전에는 윤기가 좋아하는 메뉴만 만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만든다. 토스트에 아보카도를 올리고 방울토마토를 곁들인 간단한 아침. 윤기는 이런 서양식 아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이런 게 좋았다. 작은 것부터 나를 찾아가고 있었다. 은주의 소개로 북클럽에 가입했다.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임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가라입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김윤기의 아내가 아닌 바가라로 자기소개를 했다. 이상하게 떨렸다. 북클럽 멤버들은 각자 다른 직업, 다른 나이, 다른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모두 책을 좋아한다는 공통분모가 있었다. 아라 씨는 어떤 장르를 좋아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요즘에야 제 취향을 찾아가는 중이라서. 솔직하게 답했더니 다들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인생의 변화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순간이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다. 한 달 후, 미나가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다. 언니, 윤기 오빠가 고향으로 내려간대. 편의점 알바도 그만두고. 그래? 뭐 하러? 부모님 농사일 돕는다고. 그리고 술 많이 마신다더라. 순간 마음이 아팠다. 미안함. 아니다. 동정? 그것도 아니다. 그냥 7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서운함 같은 것이었다. 언니는 어때? 후회 안 해? 미나의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하냐고? 아니야. 전혀. 다만
7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긴 하지. 그 시간에 내가 뭘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도 이제라도 찾은 거 아냐? 언니만의 인생을. 맞다. 이제라도 찾은 거다. 북클럽에서 만난 수진 언니의 제안으로 작은 독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 재미있었다. 손님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고 추천도 해주고 때로는 고민 상담도 들어주는 일. 7년 동안 윤기만 챙기느라 잊고 있던 사람들과의 소통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었나 싶었다. 사장님, 이 책 읽어보셨어요? 어떠세요? 아, 그 책 정말 좋죠. 특히 여기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 모습이 신기했다. 예전 같았으면 윤기가 어떻게 생각할까 먼저 걱정했을 텐데.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정리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다. 내가 윤기에게 한 복수는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구나.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나를 되찾는 것이었다. 윤기를 파멸시키는 건 수단이었고 진짜 목적은 내가 다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야 그 목적을 이뤄가고 있다. 2개월 후 뜻밖의 만남이 있었다. 카페에서 일하던 중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이 이서연이었다. 순간 둘 다 굳었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고 수수한 옷차림에 지친 표정이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나는 의외로 담담했다. 분노도 미움도 없었다. 그냥 과거의 한 페이지를 만난 기분이었다. 아, 여기서 일하시는군요. 네. 커피 드릴까요? 서연은 망설이다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 그녀를 보니 나와 비슷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커피를 가져다 주면서 짧게 말했다. 힘내세요. 서연은 놀란 듯 올려다봤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다. 서연은 커피를 다 마시고 조용히 나갔고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북클럽에서 만난 정민이라는 사람이 있다. 나보다 2살 어린 출판사 편집자인데 책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처음에는 그냥 책 친구였는데 어느새 카페에서 일이 끝나면 함께 산책을 하거나 전시회를 보러 다니게 됐다. 아라 씨는 정말 책 취향이 독특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찾아서 읽으세요? 그냥 요즘에 제 취향을 찾아가는 재미로 읽어요. 정민은 내가 이혼했다는 것도 복잡한 과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묻지 않았다. 그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같았다. 아라 씨와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7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누군가에게 맞춰가는 설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알아가게 해주는 설렘이다. 1년 후 나는 작은 북카페를 인수했다. 윤기와의 재산분할로 받은 돈을 투자해서 내 공간을 만든 것이다. 카페 이름은 페이지 터닝. 책장을 넘기듯 인생도 새로운 페이지를 넘길 수 있다는 의미로 지었다. 개업 첫날 은주와 북클럽 친구들 그리고 정민까지 축하해주러 왔다. 언니, 정말 멋있어. 이 카페 대박 날 것 같아. 고마워, 미나야. 모든 게 다 너희 덕분이야. 그날 밤 혼자 카페에 남아 정리를 하는데 문득 1년 전이 생각났다. 복수 계획을 세우며 밤새워 윤기의 동선을 적던 그때와 지금 같은 밤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다. 1년 전에는 윤기를 무너뜨리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내 꿈을 세워가고 있다. 휴대폰에 윤기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가 아직 남아있었다. 아라야, 나 잘못했어. 제발 다시 기회를. 나는 그 문자를 삭제했다. 이제 정말 끝이다. 6개월 후 정민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 북카페는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고 나는 매일 새로운 책,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살아가고 있다. 어제는 한 손님이 말했다. 사장님, 여기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사장님이 정말 행복해 보이거든요. 행복해 보인다고? 정말일까? 거울을 보니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더 이상 김윤기의 전 부인이 아닌 그냥 바가라가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이제부터였다. 나만의 삶을,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수이자 진짜 승리였다. 윤기도, 서연도 이제 내 인생의 과거일 뿐이다. 나는 앞으로만 걸어간다. 내 이름으로, 내 발걸음으로. 이제 조금은 알 것도 같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찾는 거였다. 북카페를 연 지 3개월이 지났다. 월세 200만 원의 관리비, 재료비까지 합치면 매월 350만 원 이상이 나가는데 하루 매출은 고작 8만 원 정도였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들여다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이번 달 전기요금이 28만 원이라고? 에어컨을 거의 안 틀었는데도 이렇게 나온다니. 예상보다 훨씬 높은 상가 전기료였다. 통장을 확인하니 잔고가 35만 원. 다음 주 월세일에는 카드 대금까지 빠지면 마이너스가 될 상황이었다. 손에 든 카드 대금 고지서를 보니 손이 떨렸다.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 생각했던 걸까?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나? 그런 내 모습을 정민 씨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북클럽을 통해 만나 처음엔 책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였지만 어느새 북카페 일이 끝나면 함께 전시회도 보고 산책도 하는 사이가 된 37살의 프리랜서 편집자.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가까워진 그의 따뜻한 시선이 지금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아라 씨, 오늘은 좀 어떠세요? 어제보다는 손님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정민 씨가 건네는 작은 위로의 마음이 조금 놓였다. 사실 요즘 정민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었다. 함께 책을 읽으러 갔던 도서관에서의 그 오후들처럼. 어느 날 북클럽 모임에서 회원 중 한 명이 털어놓았다. 42세 미혼 여성 김소영 씨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결혼에 실패해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선택한 거죠. 하지만 가끔 금요일 밤이 되면 정말 외로워요.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인 것 같아서. 그런데 이상한 건 책을 읽을 때는 전혀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결혼 시절 남편이 야근할 때마다 책과 함께 했던 나 자신의 경험이 겹쳐졌다. 그럼 혼자만의 시간이 특별해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회원들의 눈이 반짝였다. 어떤 건가요? 나는 흥미진진하게 아이디어를 풀어놓았다. 먼저 인생 2막 토크 콘서트예요. 40대 이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분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실패담과 성공담을 모두 포함해서요. 그리고 작가와의 깊은 밤 대화도 해봐요. 작가님이 직접 와서 책 속 주인공이 되어 독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가장 특별한 건 미드나잇 북클럽이에요.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불면증이나 여러 이유로 잠 못 드는 분들이 책을 매개로 만나는 시간이죠. 혼자라는 게 외로움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이 되도록요. 소영 씨가 눈을 빛내며 말했다. 와, 그런 건 정말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정민 씨가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놀라워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히 읽어내시다니.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7년간 완벽한 아내로 살면서 감춰온 내 상처와 외로움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것이라는 걸. 첫 번째로 기획한 인생 2막 토크 콘서트가 매진되었다. 20명 정원이 하루 만에 찼다. 그 순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잔혹했다. 화요일, 커피 머신이 고장났다. AS 기사가 와서 보더니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데 8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커피를 못 팔면 카페가 아니지 않은가. 목요일엔 책장이 무너져서 책 30여 권이 손상됐다. 습기 때문에 벽에 고정한 나사가 헐거워진 것이었다. 손님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손상된 책값만 40만 원이었다. 금요일, 단체 예약 손님 30명이 노쇼를 했다. 미리 케이크와 음료를 준비해놨는데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았다. 준비한 음식값 20만 원이 고스란히 손해였다. 그리고 결정타. 카페 바로 앞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벌써 공사 소음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절망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 말이면 문을 닫아야 했다. 7년 동안 완벽한 아내로 살면서 꿈꾸던 내 공간이 3개월 만에 끝나는 건가? 눈물이 흘렀다. 그때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정민 씨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다. 아, 아직 계시는군요.
집에 가다가 불이 켜져 있길래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싶어서요. 정민 씨가 내 붉어진 눈을 보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사실 정민 씨는 며칠 전부터 내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다. 아라 씨, 무슨 일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다. 계산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대로라면 한 달 안에 문 닫아야 해요. 정민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뭔가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에요. 제 일이니까. 잠시 후 정민 씨가 다시 말했다. 사실 이 공간은 아라 씨의 꿈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특별해요. 10년 전 첫 소설을 썼다가 출판사에서 거절당한 후 포기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북카페에서 아라 씨가 용기 있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졌어요. 이곳은 저에게 잃어버린 꿈을 되찾게 해준 곳이에요. 정민 씨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겼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에게 북카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준 희망의 장소였다는 것을. 며칠 후 정민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아라 씨, 제가 알고 있는 작가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작가와의 깊은 밤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분 말이에요. 그 작가가 도착했을 때 나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42세의 베스트셀러 작가 강민호. 결혼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 남편과의 갈등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읽었던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의 저자였다. 그 책의 한 구절이 아직도 생생했다. 완벽한 관계는 없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 자신은 있다. 당시 그 문장 때문에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났다. 설마 강민호 작가님이신가요?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 쓰신. 아, 그 책 읽어보셨군요. 반가워요. 민호 씨는 외모, 지성, 유머까지 갖춘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나처럼 이혼 경험이 있어서 내 상황을 깊이 이해해 주었다. 그 책이 제가 이혼을 결심하는데 큰 영향을 줬어요. 결혼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 남편과의 관계에서 지쳐있을 때 만난 책이었거든요. 민호 씨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런 의미 있는 독자를 만나다니 영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보니 제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나 보네요. 북콘서트가 시작되자 민호 씨는 참석자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특히 이혼이나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짚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독자와 작가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분은 처음 봐요. 아라 씨만의 특별한 재능이 있으세요. 한편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본 정민 씨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다. 민호 씨와 내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묘한 질투심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북콘서트 후 며칠간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글을 쓰기 시작했다. 기획서 뒷면에 무심코 적은 짧은 글이었는데 정민 씨가 그걸 우연히 읽게 되었다. 오늘 민호 작가님이 상처는 글감이 된다고 하셨다. 처음엔 뻔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다. 3년 전 남편과 크게 싸운 다음 날 새벽, 나는 미역국을 끓이면서 눈물을 훔쳤다. 그때 읽었던 책이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었다. 완벽한 관계는 없다는 문장을 읽으며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애쓸수록 진짜 나 자신은 사라져간다는 것을. 그 미역국은 나를 지우는 의식이었을지도 모른다. 매일 아침 6시 나는 완벽한 아내라는 역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억이 이제는 분노보다는 안쓰러움으로 남아있다. 그때의 나 자신이 안쓰럽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사라지려 했을까? 그렇게 읽었던 모든 책들이, 지워지려 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다는 게 신기하다. 오늘 카페에 온 손님 중에 결혼 반지, 자국이 선명한 여자분이 있었다. 그분이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고 싶다고 하셨을 때 나는 그분 눈에서 과거의 나를 보았다. 그래서 더욱 좋은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었다. 내 상처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무너졌다, 다시 일어선 이야기가 지금 무너져가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아라 씨, 이건 그냥 메모가 에세이 같아요. 감동도 있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은 건데 내가 부끄러워하자 정민 씨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대학 때까지는 소설을 썼거든요. 하지만 첫 작품이 출판사에서 거절당한 후 포기했어요. 그때 느꼈던 무력감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아라 씨를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요. 꿈을 향해 용감하게 도전했던 제 모습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정민 씨가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단순한 응원 이상으로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민호 씨가 다시 북카페에 왔다. 지난번 북콘서트 때 정민 씨가 우연히 보여준 내 글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꺼냈다. 저번에 정민 씨가 보여주신 아라 씨의 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더 읽어볼 수 있을까요? 나는 부끄러워하며 예전에 적어놓은 다른 글들을 보여드렸다. 민호 씨는 진지하게 내 글을 읽은 후 갑작스러운 제안을 했다. 아라 씨의 글에는 진정성이 있어요. 상처를 승화시키는 힘이 보여요. 제가 함께 일하는 출판사에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그 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민호 씨와 만나 출간 논의를 했다. 민호 씨는 성숙하고 지적이었고 내 과거를 이해해 주었다. 함께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민호 씨와 있을 때는 분명 좋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다. 마치 또 다른 완벽한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특히 민호 씨가 아라 씨는 정말 강한 여성이에요 라고 할 때마다 과거 남편이 넌 완벽한 아내야 라고 했던 말이 겹쳐 들렸다. 민호 씨와 만나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정민 씨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다. 어느 날 정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아라 씨, 강민호 작가님과 점점 가까워지시는 것 같네요. 출간 준비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되네요. 아, 그렇군요. 그 말을 하는 정민 씨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씁쓸함이 느껴졌다. 그 순간부터 정민 씨가 나에게 미묘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다. 정민 씨가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졌다. 카페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 곧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전기가 합선될 위험까지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패닉 상태가 되었다. 책들을 옮겨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전기를 차단해야 하는지 천장 수리업체에 연락해야 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정민 씨가 달려왔다. 일요일이라 집에 있었는데 폭우 소식을 듣고 북카페가 걱정되어 온 것이었다. 아라 씨, 괜찮으세요? 정민 씨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움직였다. 먼저 전기를 차단하고 젖은 책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응급처치를 했다. 나는 그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렇게까지 왜 해주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곳은 아라 씨의 꿈이잖아요. 그리고 정민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다. 저에게도 이곳은 꿈을 되찾게 해준 소중한 공간이에요. 무엇보다 아라 씨가 계신 곳이니까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정민 씨에게 북카페는 단순히 좋아하는 공간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는 걸. 물난리 정리를 마치고 둘이 카페에 앉아 있는데 정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라 씨, 솔직히 민호 작가님과 자주 만나시게 된 후로 걱정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라 씨가 그분과 있을 때 뭔가 어색해 보여요. 마치 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 같아서요. 정민 씨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다. 맞았다. 민호 씨와 있을 때 나는 무의식 중에 성공한 여성, 강한 여성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아라 씨가 좋아요. 힘들 때 우는 모습도, 절망할 때의 모습도, 그런 모든 모습이 진짜 아라 씨니까요. 며칠 후 민호 씨가 나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다. 아라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아라 씨도 분명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 답답함을 느꼈다. 더 나은 사람이 된다.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이 마치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는 뜻으로 들렸다. 남편이 늘 내게 했던 말들과 너무 비슷했다. 시간을 좀 주세요. 그날 밤 정민 씨와 함께 카페 정리를 하고 있었다. 북콘서트 이후 정리할 게 많아서 정민 씨가 도와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어둠 속에서 정민 씨와 나 단둘이 남았다. 정말 캄캄하네요. 정민 씨가 핸드폰 플래시를 켜며 말했다. 그 희미한 불빛 아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아라씨, 제가 민호 작가님처럼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아직 성공하지 못해서 드릴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아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라씨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가 너무 좋아요. 그 순간 내 가슴이 더 크게 뛰었다. 정민씨, 저는 아라씨를 사랑해요. 아라씨가 힘들어할 때 함께 아파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싶어요. 더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에 아라씨를 사랑하니까요. 정전이 복구되며 불이 들어왔지만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진짜 빛을 본 것 같았다. 하지만 선택은 쉽지 않았다. 민호 씨는 현실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다. 반면 정민 씨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였다. 나는 또다시 완벽한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정민 씨는 나에게 새로운 기획안을 내밀었다. 아라씨, 우리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지만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아라씨만의 특별한 콘텐츠를 만들어서요. 기획안을 보니 놀라웠다. 7년간 완벽한 아내로 살며 읽은 책 700권 프로젝트였다. 결혼 생활 중 읽으신 책들의 목록과 그때의 감상, 그리고 지금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한 내용을 담은 북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운영하시고요. 아라씨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 보세요. 펀딩 리워드로 아라씨가 직접 쓴 책과 함께한 7년의 기록, 에세이집도 만들 수 있어요. 분명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북카페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7년간 완벽한 아내로 살면서 읽었던 모든 책들이 내 안에 쌓여 있었다. 그리고 책 속 경험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정민 씨, 이 기획안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사실 아라씨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그리고 이미 SNS에서 아라씨의 북클럽이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어제 보니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0명이 넘었던데요. 맞다. 최근 미드나잇 북클럽과 인생 2막 토크 콘서트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참석자들이 SNS에 후기를 올리면서 북카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목표 금액의 150%를 달성했다. 이틀 후에는 200%, 한 달 후에는 최종 250%를 달성했다. 사람들은 단순히 북카페를 후원한 게 아니었다. 내 이야기와 철학에 공감한 것이었다. 완벽한 아내의 복수가 이런 거구나. 더 행복해지는 것. 후원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이 났다. 나는 정민 씨를 택했다. 민호 씨를 만나기 전에 정민 씨에게 먼저 내 마음을 전했다. 정민 씨, 당신과 있으면 제가 더 나 자신다워져요. 당신이 저를 처음 알아봐 줬고 제가 몰랐던 제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도 정민 씨를 사랑해요. 정민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아라씨 덕분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꾸게 됐어요. 함께 성장해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안았다. 그 따뜻한 품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완전한 안도감을 느꼈다. 민호 씨에게는 정중하지만 솔직하게 거절 의사를 전했다. 작가님께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또다시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고 싶지 않아요. 민호 씨는 잠시 실망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아라씨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행복하세요. 6개월 후 크라우드 펀딩 리워드로 약속했던 내 에세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 700권의 책과 함께한 7년의 기록이 출간되었다. 결혼 시절 읽었던 책들과 그때의 감정, 그리고 지금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긴 책이었다. 정민 씨도 내 격려로 소설 쓰기를 재개해 첫 작품을 완성했다. 북카페를 배경으로 한 로맨스 소설이었다. 어느 늦은 밤, 각자의 원고 작업을 마친 우리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아라씨, 처음 북클럽에서 만났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책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깊이 사랑하게 될 줄. 정민 씨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정민 씨와 함께하면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아요. 변하지 말아요. 지금 이대로. 우리의 입술이 자연스럽게 만났다. 깊고 따뜻한 키스 속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다. 1년 후 정민 씨의 첫 소설과 내 두 번째 에세이가 동시 출간되어 함께
북토크를 열었다. 진정한 복수는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행복을 진심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완벽한 아내로 살았던 7년이 무의미하지 않았어요. 그때 읽었던 모든 책들이, 쌓았던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거든요. 북카페는 이제 독서치료 전문 카페로 유명해졌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 위로받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공간이 되었다. 특히 7년간 읽은 700권의 책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해졌다. 각자의 책상에서 글을 쓰다가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짓는 우리.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정민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아라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완벽한 아내가 되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냥 지금처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살아가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이번엔 제가 완벽한 아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부부가 되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 하는 게 아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면서도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나는 이제 그걸 안다. 완벽한 아내였던 시간들도, 그 시간 동안 읽었던 책들도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준비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복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은 꿈을 이뤄가는 거라는 걸.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꿈이든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민 씨가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대답했다. 우리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써나가요. 책으로도 인생으로도.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함께라면. 북카페 한켠에 걸린 작은 액자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 완벽한 관계는 없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우리는 있다. 혼자가 아닌 함께이기에 가능한 이야기였다.